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한 주간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오피스 아워의 진행자 이상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해주시는 칼럼니스트 박상현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한 주간 어떠셨어요? 네, 재밌는 일 많이 있었죠. 아, 네, 매주 뉴스가 재밌는 한 폭발을 합니다. 주였습니다. 네, 네, 네. 그 뉴스는 그렇다 치고 요새 거기 네. 날씨는 일단 어때요? 그쪽 동부는? 여기 동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요? 여기, 그래서 지금 화씨로는 어제는 거의 60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와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섭씨로는? 아무튼, 네, 네. 60도면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가장 밖에 나가서 지내기 가장 좋은 날씨를 72도, 73도로 얘기하거든요. 네. 네, 유명한 광고 회사가 하나 있죠.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72 and Sun인가, 73 음, and Sun인가 그런 광고 회사가 있어요. 유명한 네. 삼성 광고를 맡아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되게 아, 삼성 광고를 잘했을 때, 네네. 네, 저 들어본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게 무슨, 플로리다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쵸. 네. 하여튼 그런 이름이 이 나올 만큼 72도, 3도 그 정도가 제일 좋은 날씨라고 하죠. 네네. 기온이라고 좋습니다. 하죠. 네. 그리고 여기 시애틀도 사실 날씨가, 네. 최근 며칠째 비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막 네. 꽃들도 막 여기저기서 피고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슬슬. 비는 시애틀은 겨울에 주로 오나요? 네, 겨울에 한 10월 초부터 네. 한 지금 이 정도까지가 그 런던 날씨랑 비슷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3월 말부터 9월까지는 캘리포니아랑 비슷해요, 날씨가. 그래서 음, 음, 약간 건조한 편이 들어가나 보죠? 네, 좀 건조한 것도 있고 사실 네. 뭐 어, 해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한 음, 4월부터는 계속 해 뜨는 날씨라서 많은 음, 사람들이 이제 우기가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쵸. 하긴 샌프란시스코 근처도 항상 우기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거긴 안개가 엄청 끼잖아요, 또. 네. 근데 그 안개도 사실은 오존 안개 말이죠. 그게 음, 이제 거기에 칼데코 터널이라고 있어요. 네. 이스트 베이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베이를 넘어와서 이제 이스트 쪽으로 가면은 그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을 딱 지나면은 안개가 딱 그쳐요. 그 음, 터널까지가 이제 아침 안개가 있는 지역이고, 한 30분 사이에 한 3개 정도의 날씨가 항상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그쵸. 네, 위치에 따라서 미국은 진짜 날씨가 완전히 네, 다른 세상이기도 맞아요.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 뭐 네, 사실 뭐 한 주간의 뉴스를 저희가 막 흥미로운 뉴스들을 사실 많이 이제 뭐 보고 소개해 드리려고 좀 이제 캐치를 하고 있지만 또 제가 하나 좀 네. 궁금했던 게 상현님께서 써주셨던 글이기도 하고 여러 포스팅에 관련돼서 그 네, 액세시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많이 포스팅을 네, 해주셨는데 그 얘기도 되게 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 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게 제가 레딧을 보다가 제가 한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1월 말쯤인가 레딧을 보다가 레딧에서 굉장히 인기 영상이 하나가 나왔었는데 이제 루시 그로코라는 여성이 시각장애인인데 LG 세탁기를 음, 샀는데 되게 좋아가지고 좋다고 해서 이제 평가 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라서 샀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는 거라서 물리적인 버튼이 사실상 무한 다이얼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 네.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어떤 메뉴를 선택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산 건데 앱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 앱으로 작동을 해봤더니 결국 그 세탁기를 먼저 켜고 거기서 어떤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앱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볼 수가 없으니까 음, 앱도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게 이제 인기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페이스북에도 한번 올리고 서울신문에 이제 칼럼을 썼죠. 지난 화요일 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 나오자마자 반응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LG 쪽으로부터도 제가 전화를 받고 음, 좋은 뜻에서 전화를 해주셨어요. 네네. 한국에서.
임원분께서 전화를 해주셨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북미 지역에 있는 오피스가 또 제가 예전에 살던 그 뉴저지에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쪽을 통해 가지고 이 루시 그레이는 아마 버클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양인데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잘 됐네요. 약간 네, 그래서 해피 뭔가 엔딩 쪽으로 그쵸. 흐르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현재까지는 네 네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네, 써주신 그런 포인트가 네, 이러한 그 접근성적인 부분,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그 액세시빌리티를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이거를 좀 잘 네, 살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어떻게 보면 조언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렇죠. 예, 또 근데 저 예, 흥미로웠던 거는 그분이랑 이제 글 쓰기 전에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그 미국에 있는 회사들, 테크 기업들의 그 접근성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특히 이제 그 구글 뭐 애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AR을 사용해가지고 네. 하고 있는 그 접근성 문제 해결이 자기는 가장 그 뭐랄까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니 뭐, 저는 몰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네. 찾아보니까 정말로 그쪽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또 저희는 그 B2B를 또 상대로 많이 하는데 잘못하면 쑥 걸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신경을 음, 그러니까 항상 음, 최우선으로 두긴 어렵지만 그래도 꼭 네, 신경을 쓰는 부분이긴 한 것 같긴 해요. 예, 확실히.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었고, 네. 예, 뭐또 오늘 들어온 예, 뉴스도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잠깐 그 저는 몰랐던 이름인데 그 카세트 테이프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루 오텐스라는 네덜란드 그 필립스 그 회사인데 그 네네. 사람 그 회사에서 엔지니어였는데 94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그래서 네, 우리가 아는 그 카세트요? 네. 아, 그래서 급하게 거기 관한 글을 하나 썼어요. 이번에.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조선일보에 나오는데, 네,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보니까 그게 이제, 그거 언제 한번 또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 글 나온 다음에 이제, 네, 이제 좋습니다. A-Track이라는 미국에서 개발한 테이프하고 이제 그 필립스 네덜란드에서 만든 그 카스테이프이 경쟁을 해가지고 카스테이프이 이기게 되는 과정. 이런 게 되게 재밌는 사연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게 저는 사실 뭐 잘 모르는 그 부분은 잘 모르는 얘기지만 분명히 이제 제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흥미로운 요소도 많을 것 같고 또 네. 사용성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양한 요소가 결부돼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장악하는 그런 게 또 됐을 맞아요. 텐데 예, 맞아요. 그런 예. 것도 되게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아까 오늘 말씀하셨는데 오늘 네. 또 뭐 간략한 뉴스 몇 개 더 공유를 하자면 음. 그 로블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오늘 IPO 해가지고 상장했죠. 난리도 네. 아니더라고요. 오늘 하루 네. 종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을 좀 사용해 보셨어요? 그쪽 플랫폼을? 저는 사실 그 비슷한 비슷한 게임인 이제 그 마인크래프트는 플레이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네. 로블록스는 안 해봤어요. 근데 사실 네. 뭐 그런 컨셉이라든지 뭐 사용 플레이 영상이라든지 혹은 사용 영상 같은 건 이제 챙겨봤었죠. 근데 네. 저는 대단히 이제 재미난 프로덕이다, 네. 플랫폼이다. 그리고 네. 특히 사용자층이 연령대가 아주 낮다는 게 대단히 뭐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예, 정말 항상 답인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든지 컨텐츠든지 가장 어린 사용자층을 잡은 서비스는 항상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뭐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이 될 테니까 몇 년 그쵸. 지나도, 예,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영리하게만 관리를 하면은 평생 따라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걸 이제 맞아요. 영리하게 하는 회사가 있고 못하는 회사가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저는 어린 10대층을 잡는 거는 대단하다고 봐요. 그걸 음, 잡을 수 있으면. 근데 개념도 로블록스 이 개념도 뭐 게임 자체의 퀄리티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게이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접근 방법이나 모든 게 뭐랄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세상에 바뀐 세상에 가장 어,
적절한 플랫폼이 나왔다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로블록스가 위대한 점은 그 유저 제네레이티드 컨텐츠 혹은 게임이라고들 하죠. 그거를 네,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함으로써 실제 뭐 그걸 만든 사람이 게임 제작자가 로블록스 네, 플랫폼을 활용해서 돈을 꽤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고 그것 음, 덕분에 이제 10대 어린 네, 친구들이 이제 돈을 꽤 많이 버는 친구들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어, 이코시스템이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 있지만 근데 예,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어린 친구들을 무시하지 않는 플랫폼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시간 들여가지고 만들었고, 그 만든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앞으로 뭐 그 테크 플랫폼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쵸. 사실 그 네,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구축을 하는 인프라 단의 이야기고 사실 네, 그 안에서 사람들이 놀아야지 이게 실질적인 도미넌스가 작동을 하는 건데. 그쵸. 근데 또 적절한 맞아요. 보상이 없으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또 동력을 잃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페이스북이 가장 못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만 해도 사실 뭐, 이게 뭐, 한정돼 있긴 하지만 숫자는 그래도 적어도 이제 인기를 끌면은 그리고 뭐, 뭔가를 자기가 시간을 쏟아보면 그만큼 어느 정도는 보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냥 모든 콘텐츠를 빨아들여 가지고 플랫폼만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음, 그런 면에 봤을 땐 그 정말 뭐랄까 이제는 뭐랄까 한물간 플랫폼이라는 느낌을 가끔씩 받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히 저도 그 부분에서 뭐 사용자로서 불만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이 사용자 연령대층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것도 조금 예, 네, 네, 그렇죠. 문제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저번 주에 네, 뭐 또 다른 뭐 이제 이거는 사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니지만 뭐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본격적으로 다룰 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근데 네, 그 저는 사실 오프라 윈프리랑 그 메건 앤 해리 부부 인터뷰 보고 사실 되게 깜짝 네, 놀랐거든요. 네. 네, 어떠셨어요? 어땠나요? 저는 뭐 그걸 챙겨보진 못했고 나중에 이제 그 나온 말들이 이렇게 뭐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들 짤막짤막한 것들만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저희 이 클럽하우스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얘기를 잠깐 썼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되게 아 가짜 문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존 올리버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유튜브에 저기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진짜 일도 아니고 음, 진짜 문제도 아닌데 이게 말하자면은 킴 카다시안 같은 느낌? 이게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데서 다른 실제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으면은 이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을까? 음, 그런 의미에서. 음, 아니, 물론 음. 저는, 네. 미국 마켓 같은, 저는 굉장히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개인적으로 그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게 뭐 완전히 그때 받은 그 언론에서 받은 그 수모를 생각하면은 완전히 인종차별이거든요. 음. 저는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이게 그냥 그 뭐랄까 뉴스를 만들어내는 가족 얘기라는 음.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리얼리티 쇼랑 뭐가 다르냐 약간 그쵸? 네, 예, 맞아요. 그렇죠. 확실히 좀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도 사실 저도 전문을 뭐 다 보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영상을 근데 하이라이트에서 보면은 그 해리 왕자가 그 자기 가족 모두 다그 trap in the system이라고 시스템에 갇힌 뭐 그런 사람들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 말도 좀 한편으로는 왕자인데 불쌍하네 이런 생각이 순간 치면서 좀 그래서 그냥 뭐랄까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트랩에서 다 해방시켜 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네요. 사실 뭐 2021년에 뭐 왕자 뭐 네, 사실 이 컨셉이 아직도 유지되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뭐 네, 그건 그들의 맞아요. 문화니까요,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매주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슬슬 저희 뭐 준비한 저희 준비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또 잔뜩 있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저번 주에 이제 상현님께서 네,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번 주에는 네, 제가 간략하게 뭐 준비해온 뭐 스토리를 네, 이야기를 슬슬 하면서 또 계속 대화를 한번 이어나가 보죠.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오늘 뭐 하나의 짧은 이야기로 준비한 거는 사실 NFT 관련 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 NFT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죠? 요새 네, 최근에 아주 많이 네, 그렇죠. 갑자기 거의 뭐 여기저기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사실 음, 그 NFT가 Non-Fungible Token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사실 음, 그 Non-Fungible이라는 게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러니까 네, Irreversible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이 그거를 담고 있는 토큰이다. 이제 사실상 이제 크립토의 일종인데요. 블록체인 기반. 네, 근데 이제 최근 이 기술이 적용된 아트워크들이나 몇몇 그 다양한 뭐 에셋이라든지 이კვ리들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화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뭐 나이안 캣 밈이라든지 그리고 비플의 아트워크 그리고 네, 우리가 잘 아는 잭 돌시 트위터 네. CEO 있죠. 그분의 첫 첫 트윗. 트위터. 예. 네, 이런 것들이 무려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나이안캣 같은 경우는 50 아니다. 100 이게 얼마지? 59만 달러. 네, 네, 그리고 비플이라고 하는 디지털 아티스트 아트워크는 660만 달러. 그리고 네. 잭 돌시의 트위터는 무려 200 아니죠. 250 밀리언이니까 얼마죠? 저도 가끔 이게 2,500 250밀리언. 250 밀리언. 이게 가끔 이제 한국말이랑 섞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250 밀리언의 네, 네, 판매가 입찰가가 될 거라고 네,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이게 누구나 이 아트워크를 본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는 게 사실 요즘 세상이잖아요. 뭐 사실 네, 모나리자도 가서 사진 찍으면 내 핸드폰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이미지라는 게 네, 구글 서치하면 바로바로 나오고. 근데 네, 이제 궁극적인 소유권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NFT라는 컨셉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게끔 생성된 이제 디지털 소유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곳들이 이제 뭐 크리스티 경매라든지 뭐 이러한 곳들이 이제 디지털 아트 소유권을 판매하는 대열에 합류하면서 시장이 뭐 최근 들어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그래서 비플 같은 경우 혹시 지금 컴퓨터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못 들으신 분들은 BEEPLE거든요. 그러니까 벌 할 때 B하고 이제 피플의 풀 합친 것 같은 비플인데 한번 보시면은 정말 정말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고 뭐랄까 이거를 뭐 예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나다 이건 뭐 개인적인 판단일 텐데 어 뭐랄까 레딧 같은 데서 가장 좋아할 종류의 대단히 네 네, 그쵸. 그다지 어렵지 않고 근데 또 나름 또 생각할 거리가 있는 어떤 그 thought provoking한 어떤 종류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좀 역겹다고 생각하는 장면도 있겠지만 또 이거는 정말 맞아 하는 그런 장면들. 맞아요, 맞아요. 약간 네, 미국식 이게 촌철살인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비슷한 작가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네. 온라인에서 보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작가들의 수익이 음, 음, 사실은 많은 작가들이 그냥 올려놓고 자기 웹사이트에 해놓고 잘해야 뭐 포스터 만들어서 팔고 하는 정도? 네, 에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해서 팔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이제 그 NFT 같은 토큰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굉장한 정말로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일단 저는 아티스트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종류의 흐름일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이거를 뭐 판매하더라도 사실 이 판매를 할 때 꼭 거쳐야 되는 게, 사실 이제 메이저로 들어가고 싶으면 결국에는 이제 갤러리라든지 쪽 그 기존에 이제 이스태블리시 돼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맞아요. 인정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뭐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사실상의 그런 뭐 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뭐 판매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인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의 개념이 사실 블록체인의 근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잘 따르고 있는 뭐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다룰 줄 아는, 영민하게 이 NFT 기술을 자신의 그런 이퀄이라든지 혹은 이제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같은데 붙일 줄 아는 사람들만 사실 현재까지는 할 수 있어서, 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편중 현상이 현재까지는 좀 심하지 않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거 대행해주는 업체가 또 바로 등장하지 않겠나요? 충분하죠, 뭐 그런 거야.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거래하는 걸 뭐 총괄해주고서 커미션을 받는 업체들은 뭐 바로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제일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다들 뱅크시라는 아티스트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이 뱅크시가 그렇죠. 사실 뭐 이러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또 이 작품이 팔리는 거를 또 조롱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그 경매 딱 붙였는데 경매가 이게 낙찰되는 순간 그림을 반쯤 찢어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이랬던 네, 사람인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 작품은 네, 정말 뭐 하나 나왔다 하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있죠. 사실 네, 맞아요. 저도 뉴욕 살 때 막 되게 뜬금없이 뭐 사람들 몰려 있고, 그럼 뱅크 씨가 여기다 작품 며칠 전에 하고 갔다고 막 이런 경우도 종종 있고 이랬었거든요. 네, 미국에도 왔었잖아요, 그렇죠? 뉴욕에 자주 와가지고 왔죠. 한번 예. 와가지고 이렇게 그 뭐 소동을 일으키고 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막 가끔 거기 그 집 벽 같은데 이렇게 누가 해놓고 가면은 그 건물주가 그것만 막 프로텍션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곤 했는데, 사실 이 뱅크 씨의 네, 그 머런즈라는 이제 한국말로 치면 얼간이들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제목의 작품이, 바보들, 예, 네, 바보들, 예, 네, 그쵸. 네, 이게 한정 프린트로 500장이 나온 게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장을 이제 비싼 값에 이제 크립토 커런시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샀냐? 불태워 버리려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본을 그 뱅크시의 그 비싼 원본을 불로 태운 다음에, 네, 원본은 없는데 음, 이것의 소유권을 판매를 음, 한다고 올린 거예요. 오픈시라고 음, 하는 그 플랫폼의 판매 NFT 네, 그런 중심 판매 플랫폼에 번트 뱅크시라고 하는 아이디로 이것을 올려가지고 이 음. 소유권을 판매를 하는 뭐 이러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원본보다 이 소유권 자체가 더 가치 있음을 증명하려는 그런 행동 같아 보여서 되게 저는 눈길을 사로잡게 됐습니다. 이게 여기 대해서 뱅크시가 뭐라고 뭐 반응은 아직 없었나요? 저 어, 참 그거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뱅크시면은 되게 웃기다고 생각할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사실 저는 이게 그런 게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뱅크시의 의도하고 네. 그 반대되는 행동 같은데 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돈이 결합이 되는 순간에 이제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더 이게 그 뭐랄까 역설이 되는 건데 음,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미술사의 특히 현대 미술사 20세기 현대 미술사의 그런 뭐 다다라든가 음, 이런 그 뭐 개념 미술 그 컨셉츄얼 아트 같은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갖고 놀았잖아요. 이 음, 개념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작가는 직접 만들 필요도 없는데 뭐 이 작가가 만든 것도 아닌데
여기다가 사인만 하면은 이게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닌 건가. 그러니까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이런 식의 그 개념을 갖고 놀았던 게 이제 디지털 영역으로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네. 그 예전에 그 변기에 사인만 딱 해놓고. 예, 네. 마르셀 듀샹. 예, 저는, 예, 맞아요. 그 마르셀 듀샹이 얘기한, 갖고 놀았던 그 사람들, 저는 항상 뱅시 생각하면 그냥 마르셀 듀샹은 항상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아트의 개념 자체를 뒤집어 놓는데, 오히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더 아우라가 생겨버리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갖고 놀고 있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뱅시는 20세기 미술사에 등장하는 그 전위 예술가들의 그 틀을 아주 잘 따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가장 네. 상업적인 예술가가 되어버리기도 했죠. 그런 거를 네. 비판을 하지만 가장 비싸게 그쵸. 작품이 거래되는. 네. 예, 또 정체를 꼭꼭 숨기고 있는데 음. 그 사람의 이제 누가 과연 뱅크시일 것이냐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많이 맞아요. 나오고 사실 재미난 거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관련해서. 네, 맞아요. 그 예, 말씀하신 그 듀샹의 그 작품도, 그래서 그 파운틴 같은 경우도 사인을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R 뭐튼가 해서 이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정체를 숨겼죠, 마르셀 듀샹도.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재밌어요. 맞습니다. 예, 미술사 보는 거, 현대 미술사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은 느낌. 그쵸. 살아있는 현대 미술사 보는 진행 과정이 거의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아 보여요. 맞아요. 사실 특히나 이제 게임스탑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런 네, 2021년에 딱 벌어지기 좋은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사실 저는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뭐 네, 이러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차원에서 이제 뭐 생각을 조금 해보자면은 네, 그 프랑스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이장 보르디아르의 네, 그 명저죠. 사실 네, 시뮬라크레트 시뮬라시옹이라는 그 책이 네, 있잖아요. 사실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 책을 처음 보고 이 뭔 말인지 하도 몰라가지고 내비뒀다가 나이 먹고 봐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요약본 뭐 찾아보고 막 이랬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책에서 꼬집는 부분이 모사된 이미지가 현실을 네, 대체하는 이제 거를 시뮬라시옹이라고 부르고 네, 이러한 더 이상 모사할 실제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 음, 모사된 이미지 더 실제 같은 하이퍼 리얼리티가 생산된다는 그런 뭐 내용인 골자인데 네, 이거에 또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 인스파이어드 바이 된 게 그 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제 곧 2021년 또 개봉한다고 하는 이제 매트릭스 시리즈잖아요. 네, 그래서 뭐 2021년에 또 이러한 스토리가 또 이제 좀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가 또 NFT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그 철학자 말씀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저는, 발터 베냐민이 있잖아요. 그 네네. 발터 베냐민의 책 중에서, 그 글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라 그러나, 기계 복제 시대의 미술 작품? 이런 글이 있어요. 네. 길지 않은 뭐 10여 페이지 되는 정도의 한 20페이지 되나? 그 정도 되는 글인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이거를 항상 읽다 보면 이렇게 좋아서 이제 저 대학원 시절 때부터 이제 자주 찾아 읽는데 이게 1936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요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물론 시작은 이런 거죠. 이제 과거에는 미술 작품이 뭐 손으로 직접 그렸기 때문에 그걸 복제를 해도 원본은 남아 있고 원본의 아우라가 있는데 원본이 없어지면 사실 그 아우라는 사라진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작품 원본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복제품인 사진의 경우에는 어떻게 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아우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 글에 보면 흥미롭게도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독자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저자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독자하고 저자 사이에 거리가 없어져 가지고 읽는 사람하고 쓰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 완전히 페이스북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100년 전 사람인데도 생각을 치밀하게 하면은 네.
아, 예, 미래를 예측한다는, 그래서 이제 사실 글이 고전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볼 때마다 감탄을 해요. 아,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에 뭐 계셨던 분들이고 현재는 뭐 네. 돌아가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런 철학적인 부분이 여태까지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음, 과거에 이제 미래 학자들이 예견한 것들이 또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부분들도 정말 재미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참고로 이제 매트릭스 4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아, 이거 네. 재밌어야 되는데 혹시나 망하면 그 어떡하나. 걱정이, 예, 걱정이 많죠. 그쵸. 조닉 4보다 못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전형적으로 1편이 제일 좋은 그 시리즈라서 네. 참 아쉬운 면이 있죠. 근데 아예 그, 기대해봐야죠. 맞아요. 아니, 크리스토퍼 놀란한테 만들려고 했으면 또 모를까. 근데 그 이해를 못하는 작품이 나올까 봐. 그래도 네, 맞아요. 매트릭스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종류의 얘기인데 논란이 딱 가져간 다음에 보긴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아, 또, 예. 네, 제가 사실 뭐 준비한 네,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인 것 같은데, 또 우리 네, 상현님께서 너무 사실 또 저번 주에도 재미난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이번 주에도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지, 예, 기대가 네. 되는데요. 저는 그 디지털 광고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그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회사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다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스홀드 네임은 아닌데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말하자면 디지털 광고 회사인데 이게 이제 빠르게 크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얼마 전부터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쓴 기사가 지난 주말인가에 나왔는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사실상 그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을 다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특히 이제 구글은 한 40% 정도가 전 세계 그 디지털 광고 바잉의 40%를 구글이 하고 있는데 그럼 트레이드 데스크가 그 틈새를 구글이 이제 성장이 주춤하는 사이에 이제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회사가 디지털 광고 시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 속도가 벌써 8%를 차지했다는 거죠. 와, 이게 구글이 전체의 40%를 가져갔는데, 이게 뭐,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은 회사가 갑자기 어느 순간 8%더라.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떻게 구글의 그 틈새를 파고들었는지, 구글 페이스북의 틈새를 파고들었는지 이제 얘기를 이제 기사에서 설명을 하는데 흥미로운 대목이 이거예요. 어, 구글이 아직 하지 못하고 아직 그 장악하지 뭐 구글이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애드센스 같은 거는 사실 구글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구글이 미처 장악하지 못한 시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스트리밍이라는 거죠. 오디오하고 음, TV 그리고 뭐 그 예를 들면 뭐 팟캐스트 같은 것도 있죠. 네, 그런데 들어가는 광고들이 아직 구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거기서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트레이드 데스크가 그런 새로 열리는 니치 마켓에 들어갔는데 그 시장이 어, 지난 팬데믹 이후로 커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홀로 같은 데 들어가는 광고, 팟캐스트나 뭐 스트리밍에 들어가는 광고, 뭐 무료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들어야 되잖아요. 스포티파이 같은 것도. 그쵸. 그런데 들어가는 광고를 잡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구글이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 자체가 크고는 있잖아요. 네, 크고는 있는데 거기서 성장 속도가 사실 아마존이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트레이드 데스크가 이제 거기서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파이는 커지고 있고 자기네 것도 커지고 있는데 다른 데서 먼저 차지하는 바람에 과거처럼 디지털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구글의 힘이 어떻게 보면은 그 광고에서 나오는 광고에서 거죠. 왔죠. 사실 뭐 음, 클라우드 영역에서 아직 뭐 그 다른 1, 2위 업체들에 비해서 좀 갭이 큰 상태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어젠가 그 굿타임즈, 저희 클럽하우스에서 하는 굿타임즈 팟캐스트에 그 G Suite
계시는 뭐 어떤 executive가 나와가지고 구글 워크스페이스인가 그쪽이었던 것 네. 같은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되게 투자는 많이 하려고 하고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좀 그러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조금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있긴 음,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광고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레비뉴인데 네. 여기서 밥그릇이 좀 뺏긴다라는 거는 이 구글 내에서도 어떤 그러한 좀 이야기가 오갈지 되게 궁금한 부분이긴 하네요. 맞아요. 저희가 그 한국에 있는 미디어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서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 프로그래머틱 그 광고가 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래서 프로그래머 광고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닌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맨날 검색을 했더니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도 내가 검색한 내용이 뜨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음, TV랑 오디오에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 TV를 보는데 그래서 광고 시간 딱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30분 중간 광고가 있다 그러면 이제 30분 지난 다음에 뭐 2분 동안 광고를 한다. 그럼 그 시간을 딱 빼놓고서 그 시청자가 그 집에서 시청자가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사람 요즘에 차를 사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 자동차 광고를 집중적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웹사이트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방식이 이제 오디오나 TV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근데 맞아요. 이거 좀 무섭긴 하죠. 내가 어떤 걸 검색을 했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보는 그 저녁 저녁 시간에 내가 검색한 게 이제 광고에 뜬다. 그렇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프로그램의 광고가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화되려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많이 보편화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별 생각 없이 팟캐스트를 듣다가 이제 이 팟캐스트에서 왜 옛날 팟캐스트도 옛날 에피소드도 돌아가서 듣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 한, 맞아요. 한 3년 전, 4년 전. 그런데 그걸 듣다 보면 중간에 나오는 광고는 요즘 제품이 광고가 나오는 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광고도 같이 녹음해 놨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는 광고는 계속해서 갈아치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 프로그램이 일단 만들어진 거죠. 그 녹음을 하면은 광고 슬롯은 다 이미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쵸. 거기 와서 예, 그때그때 이제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 취향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트레이드 데스크가 이제 그런 스트리밍에서 오디오, TV 쪽 스트리밍에서 이제 그런 시장을 구글이 미처 장악하지 못한 시장을 지금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더라고요. 사실 이게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 팟캐스트 안에 있는 그 컨텍스트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돌리면서 그거랑 네, 또 맞게끔 그 사람들의 뭐 이러한 거를 또 같이 비교 대조해가면서 할 텐데 사실 이 부분에서도 진짜 AI나 머신러닝도 치열하게 또 싸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흥미로운 뉴스는 이건 지난 금요일 날 나온 뉴스인데 이제 네. 팀 우라고 이제 콜롬비아 법대 교수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또 이쪽 그 디지털 쪽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분인데 이제 이분이 소위 몇 년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망중립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넷 뉴트럴리티라고. 네. 그래서 통신사는 그러니까 인터넷 망을 운영하는 사람은 컨텐츠 말하자면 수도 회사하고 비슷한 거여서 컨텐츠에 뭐가 흘러나오든지 간에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 개념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뭐 이게 지금 내가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든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든 상관없이 나는 똑같은 그 컨텐츠 회사 공급하는 회사나 보는 소비자나 그거는 그냥 수도관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전기나 네. 전기줄이나 수도관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이제 그게 그거를 그 컨텐츠에 따라서 차별화할 수 있는 차별화하고 싶어 하는 그 망 운영 업체들한테 있어서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는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 같은 웹사이트로 넷플릭스로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갈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거는 그야말로 수도관이나 전기줄처럼 그 운영해야 된다. 전혀 뉴트럴하게. 그런 개념을 갖고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또 몇 년 전부터 페이스북 쪼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 액티비스트예요. 음. 활동가, 운동가 이런 분인데 이분이 그 주장이 사실 실리콘밸리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쵸. 네,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이번에 지난 금요일에 조 바이든이 이제 그 국가경제회, 그 내셔널 이코노믹 카운슬이라는 그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지금 합류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합류한 그 분야가 이제 테크놀로지와 경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테크놀로지와 경쟁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빅테크 쪼개냐 안 쪼개냐 이 문제잖아요. 그쵸. 그 문제를 멋있게 돌리면은 이제 테크놀로지와 경쟁인데 그거를 대통령한테 설명하는 사람이거든요. 보좌관이면 사실 이 보좌관 뭐 그 이번에 되게 굉장히 재밌게 읽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오바마 그 회고록에도 나오는데 보좌관이 결국은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쵸. 네, 근데 특히 그 뭐 국가경제회의도 그렇고 그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의 귀를 확보하는 거죠. 그 문제에 있어서. 네. 눈과 귀가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사실상 보좌관이. 그렇죠. 사실 조 바이든이 뭐 빅테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미국에서 정치인들 중에 70 넘은 사람은 그 이메일 못 쓴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뭐 모르죠. 어떤 정도로 그 조 바이든이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조 바이든의 눈과 귀를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 사람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정권 때가 그 테크 네. 기업들한테는 더 편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스치는 게 네. 그 이전 정권에서는 트럼프의 자존심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네, 잘 맞아요. 놔줬잖아요. 약간 일정 부분은. 네. 네. 그또 뭔가 이게 네. 그때 얼마 전에 그 되게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팀 쿡이 얼마나 그 애플을 뭐랄까 부자로 만들어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팀 쿡이 잘한 거를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었어요. 트럼프처럼 예측 불가능한 리더를 데리고서 어떻게 그 사람을 달래가면서 그 애플이 다치지 않게 그리고 애플의 이익을 극대화시켰는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뭐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존은 사실 뭐 제프 베이조스는 그냥 4년 내내 싸우기만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팀 쿡이 그걸 제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똑똑한 거죠, 진짜로. 네. 네. 근데 맞아요. 확실히 그 또 그런 이제 트럼프는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또 중국을 또 압박했었어야 됐고 뭐 하웨이라든지 애플의 경쟁사를 또 이제 어떻게 뭐 애플 때문에 더 심하게 내리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애플에게 많이 좋은 쪽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고학력 노동자들도 못 들어오게 막고 하는 바람에 정말 줄타기를 한 거죠. 굉장히 힘들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어서 사실 어제였던 것 같아요. 네. 어제나 화요일이었죠. 네. 그 리나 칸이라는 또 이분도 이제 컬럼비아 법대 교수인데 티무하고 마찬가지로. 네. 이분이 또 연방거래 FTC 커미셔너로 지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리나 칸이라는 사람이 사실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 모든 국민들이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이 분야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뭐랄까 혜성처럼 등장한 스타거든요. 이 사람이 2017년에 그 예일 법대에 생겼던 걸 알고 있어요. 예일 법대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논문을 하나 썼어요. 네네. 근데 뭐 법대생이 논문을 쓴 거니까 사실 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 논문이 엄청나게 화제가 된 거였어요.
어떤 논문이 내용으로요? 뭐였냐면 이런 거죠. 미국에서 그동안 그 반독점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 이유가 과거에 그 독점을 제재하는 이유 어떤 근거가 있었는데 그 근거가 요즘 기업한테 적용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핵심 뭐냐면 과거에 독점을 제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오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경쟁사들 다 사들인 다음에 큰 회사가 된 다음에 시장을 좌지우지할 때 값을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독점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쪼개버리고 뭐 AT&T도 그런 식으로 쪼개지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벨이죠 정확히는 벨 쪼개지고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기업들 특히 예를 들자면은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빅테크가 사실 그 소비자들한테 돈을 받지를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공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페이스북이 공짜이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 시장을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실 공짜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광고비를 다른 데서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논리에, 과거 논리에 따르면은, 이거는 그 소비자한테 오히려 독점 기업이 더 소비자한테 그 값을 낮춰주고 더 좋은 거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 논리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논문 제목이 Amazon's Antitrust Paradox라는 그 반독점 파라독스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그게 야 이제는 그 생각하는 틀을 바꿔야 된다는 어떤 음, 그 이론 틀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2017년에 썼는데 그게 한 2018년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크게. 그 네네. 다음에 바로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음, 그래서 그걸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뭐 대학원 졸업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FTC 커미셔너로 임명을 하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무 음, 어린 사람을 미국이 뭐 어린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그 인종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분이 인도계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인도나 파키스탄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여자라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남성이랬어도 이랬을까 하는 음, 생각이 좀 드는데 여성이라는 거, 유색인종이라는 거가 다 더해져가지고 하여튼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논리가 빅테크를 깨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네네. 정말 빅테크를 깨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 지난주에 티무하고랑 같이 묶어 보면은 거의 충격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확실히 롱텀으로 보면은 그 테크 회사들에게 이게 좋은 뉴스들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게 맞는데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테크 회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오일이 쪼개진 다음에 네. 그 오너는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거 다 이렇게 쪼개준 돈이 현금화가 되잖아요. 사실 가치가 음, 팔기 때문에 사실 뭐 베이저스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게 그냥 그 기업의 가치이지 그게 현금 자산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쪼개지면 이제 현금 자산이 생기는 거죠. 그야말로. 재밌네요. 근데 예. 근데 그것 말고도 그렇게 쪼개진 회사들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은 키워줘야 되고 그 대기업이 훌륭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칼이 된다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일단 커지면은 커지는 것 자체가 나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쪼개면은 항상 그 쪼개진 기업은 더 성장할 수가 있는 어떤 여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음, 말씀드린 뭐 트레이드 데스크가 구글을 어떻게 디지털 광고에서 잡을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 순간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회사가 나와가지고 삽시간에 막 추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우리 삼성이 우리 LG가 우리 현대기아차가 이게 세계에서 잘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저는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게 뭐랄까 이게
작은 경제하고 큰 경제의 그 사고방식 차이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제조업 기반 산업이 아주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맞아요. 제조업의 경우는 그 타이트한 리더십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기업이 쪼개지면은 리더십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논리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뭔가 그런 패턴을 보이고 네.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산업 그러니까 회사 자체로 보면 좀 위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기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장 자체로 보면 그 외연이 또 확장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맞아요. 참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는 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신 저희 그 망중립성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이제 그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 넷 프로바이더가 그거 이제 할 수 있는 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재작년인가? 그렇죠. 예. 근데 그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망중립성을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상 없애버렸기 때문에 네.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우려를 했는데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음. 그렇게 해서 뭐 별다른 변화가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망중립성 굳이 중요한 게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거 기업들이 그렇게 허용됐다고 망중립성 깨졌다고 네. 바로 덤벼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타격 입을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안 움직였을 뿐이지 네. 그 원칙만 깨진다고 바로 거기다 이렇게 들어갈 만큼 어리석지는 않아서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망중립성 깨진 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누구를 임명하느냐 가지고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또 지켜봐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또 이러한 인사들이 이제 중요한 네. 포지션에 이제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그 바이든 정부의 이제 그 경제 정책이라든지 규제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 네. 아닐 수가 없네요. 앞으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참 오늘도 이번 주에도 저번 주에도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벌써 한 55분 정도 저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잠깐 한 15분, 20분 정도 뭐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 뭐 한번 손 들어주시면은 네, 네. 스피커로 벌써 초대해서 유님이 올라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질문이나 화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커머스 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소셜 섹터 쪽에서 일하고 있는 홍윤이라고 하고요. 아까 상현님 말씀하셨던 그 빅테크 관련해가지고, 네. 리나 칸이 네. FTC의 커미셔너로 추천된 거는 아니고, 네. 저도 이제, 다시 보니까 FTC의 그 위원이 5명이 있대요. 네. 그리고 그 위원 중에 1명으로 추천이 되는 거고, 아마도 이제 그 추천을 커미셔너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연차도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민주당 쪽에 뭐 다른 좀 더 연차가 있거나 나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 커미셔너로 추천이 되면서 그 위원 중 5명 중에 1명이 될 거라고. 예,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어떤 네. 미국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폴리티코에서 봤는데 폴리티코에서는 커미셔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커미셔너를 시키려고 한다는 식의 기사가 나왔어요. 폴리티코에는.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커미셔너까지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위원 중에 1명인가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좀 얘기가 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약간 추측성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그쵸?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워싱턴 타임스나 이제 블룸버그나 이런 데들은 그냥 커미셔너 얘기는 없고 그냥 FTC에 추천을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만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뭐 오늘 혹시 그 앞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
저희가 저와 이제 상현님께서 공유하기 전에 또 다뤘던 주제라든지 뭐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뭐 NFT 토큰 혹은 뭐 이제 그러한 것들의 거래라든지 혹은 상현님께서 말씀하셨던 디지털 광고 관련해 가지고 혹시라도 같이 의견 공유해 주실 분 계시면은 저희 한 15분 정도 더 운영을 하고 방을 마감할 생각이니까요. 조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윤희님 포함해서 뭐 편하게 말씀을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네, 저는 이제 빅테크 그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혹시 이제 앞으로 그 빅테크 방향이 이제 미국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께 이제 책을 한 권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팀 우가 쓴 The Curse of Bigness라고 해서 한국에도 네. 빅니스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네. 책이 되게 이제 좀 얇아요. 번역이 앞쪽을 살짝 봤는데 썩 잘 된 느낌은 없었는데 그래도 읽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좀 권유 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이제 그 상현님께서 팀 쿡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트럼프를 유리를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페이스북이 그 빅테크 네 회사 중에서는 진짜 제일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티무가 그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아마 페이스북은 페이스북과 그 인스타그램이 아마 강제적으로 분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면은 티무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합병한 것 자체를 펠러니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중범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아마존의 경우에는 아마존은 뭐 지금 요새 그 노동 이슈도 굉장히 좀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아마존의 그 노동조합 설립, 알라바마에서 지금 노동조합 설립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마존이라고 말만 안 했지, 그걸 인도르스하는 식의 그 이렇게 대국민 담화 비슷한 것들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마존의 특히 서드파티 셀러들에 대한, 그러니까 쥐어짜기 또는 서드파티 셀러들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아마존 PB 상품들이나 이런 마켓시어를 늘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규제 법안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팀의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에 그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게 전 추진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카라 스위셔나 뭐 스캇 갤러웨이는 아까 이제 그 상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회사를 쪼개면은 사실은 그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두 개의 큰 회사가 생기면서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진해서 AWS를 분할을 하지 않을까, 자진해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밸류어블한 인사이트가 또.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 이재인님께서 조인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대학에 있는 정은진이라고 하고요. 네, 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은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놀랐는데, 저는 별로 듣보잡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의 분사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 페이스북이 워싱턴 DC에서 너무 일을 못하는 건 거의 팩트인 것 같고요. 저는 나무아페 블록체인 쪽을 하니까 리브라를 꽤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주로 이제 저는 리브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개인적으로 아니까 그런 쪽으로 더 팔로우를 했는데 솔직히 페이펠이 그 컨소시엄에 들어오기 전부터 저희 이렇게 좀 모이는 사람들끼리는 페이펠에 뭐 한 SVP 이런 사람들 정도 되면
페이팔이 지금처럼 암호화폐를 페이먼트에 쓰게 해줄 거다. 그렇게 해서 암호화폐 사는 걸 너무 쉽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 2018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하면서 총대를 내줬기 때문에 페이팔은 거기에 그냥 싹 들어갔다가 문제 생기자마자 우리는 이럴 거 아닌데 그러고 싹 나와서 완전 진짜 저는 그걸 보고 저게 관록이구나. 저게 정말 연차는 진짜 짬은 무시할 수 없구나라고 너무 진짜 배웠는데 저는 솔직히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도 가능하지만 왓츠앱의 분사도 굉장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왓츠앱이 미국 안에서보다 남미랑 유럽에서의 장악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시장과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거를 합쳤을 때 그래서 사실은 리브라랑 칼리브라 이런 게 더 파워풀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왓츠앱이랑 페이스북이 연동이 되면 그 순간 뭐 비트코인 솔직히 뭐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이 된 이유가 외환 거래법을 어떻게 바이패스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너무 커지고 지금 이미 페이스북은 마켓플레이스가 웬만한 데 다 있어서 이미 페이스북 페이먼트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왓츠앱에도 월렛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한번 저질렀던 경력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저 같으면 인스타그램보다 왓츠앱을 떼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티모가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 인스타그램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내놓고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그 페이스북이랑 합친 사용자 정보를 연결하지 할 기술이 없다고 얘기해놓고 한 7개월 만에 그냥 다 연결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벌금을 얼마를 냈나 마나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거 뭐 규제나 이런 법이 우습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기존의 법이 적용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그 문학관에 저도 그 논문 한참 화제됐을 때부터 알고 있지만 동의하거든요. 지금 페이스북이 안 하겠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약을 걸 수 있는가라고 하면 애플도 처음에 애플 시작할 때 자기네들은 뮤직 비즈니스 안 한다는 조건으로 애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다 그런 걸 해결해서 뭐 좋게 해결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얼만큼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라는 게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법으로는 이런 멀티내셔널한 테크 컴퍼니의 규제를 쓰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이 빅테크에 맞춰져 있는 그 법안이 상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티모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티모의 경우에는 가장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서비스로 1위가 페이스북, 2위가 아마존, 3위 구글 그리고 4위 애플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쪽을 위험하다고 하기도 하고 펠런이라고 이렇게 뭐 액트를 칭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그런 게 좀 큰가요? 아니면 대체 뭐 어떤 부분이 가장 밉보였다고 생각하세요들?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에 그 하원에서 이렇게 청문회를 할 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말하자면은 임원들이 거짓말한 거, 그리고 그 내부 그 이메일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거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제일 클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뭐 보나마나, 그 정치적인 이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2016년의 대선이 페이스북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공화당은 반대로 이제 2020년 그 트럼프가 이제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제 생각에는 완전 밉보인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니컬한 입장을
그렇지 않는 편이라 정부가 일반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걱정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네, 그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그 페이스북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폴리티컬 캠페인의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파워보다 더 큰 파워가 저쪽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전제라고 생각해서 네. 그게 프라이버시가 걱정이 돼서 쌍원이라고 하는 거냐, 물론 그 저자분은 저는 그치 맞지만 저자분은 그런 의도를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백악관과 DC에서 일어나는 다이내믹스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파워 오리엔티드라고 저는 생각해서 네, 사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 합친다고 했을 때 그 계정 정보들을 연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던 이유가 그 유저 베이스를 합쳤을 때 더 많은 유저들에게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의 정책이 영향을 미친다는 영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프라이버시를 물론 이제 기치로 걸고는 있지만 정말로 프라이버시를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은 솔직히 별로 안 듭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번역한 책이라 말씀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생각을 빼앗긴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저자가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 방금 정규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걸 경제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고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 기본적으로 독점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거대한 파워를 갖고 있는 조직은 정부 위에는 허용하면 안 된다는 그 원칙,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그 조직이 국민이 선출한 그 조직보다 커지면은 더 막강한 힘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 원칙이 사실 경제적인 원칙보다 더 앞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그 티모도 그 비슷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약간 그 독일의 옛날 세계제 2차 대전 전에 사실은 그 파시즘, 그러니까 그 히틀러의 파시즘 정권 자체를 독일의 되게 큰 이제 대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종류의 자본 세력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을 하면서 좀 그런 해석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빅테크를 견제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컬스 오브 빅네스의 부제가 더 길디드 에이지라고 하는 네. 이게 이제 그 부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그 황금강 시대 그때 그때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굉장히 크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힘을 너무 크게 발휘를 하는 그런 종류의 그래서 이제 뭔가 인간성 자체에 대한 인간성 자체를 다 이제 깔아뭉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민주주의라든지 이게 다 전반적으로 이제 훼손이 되는 그 시대를 이제 지금 그 빅테크 시대에 조금 빗대는 측면들이 있어요. 굉장히 비판적이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한 그런 광물을 캐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이었다면 현재는 지금 테크 업계들도 사실상 사용자를 열심히 모으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악력을 또 어떻게 보면 통해서 또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이 기업과 국가 간의 어떻게 보면 파워 게임으로도 연결되는 것 같고 국가 간의 이러한 파워 게임으로까지 또 확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사실 말씀 주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주어진 한 약간의 시간 동안 다 담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기도 하고 너무 또 의미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종종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또 하는 주제대로 잡아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상현님.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원래 아시겠지만 오피스 아워는 한 1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 방송이라서요. 오늘은 사실
상현님 혹시 그리고 윤희님 그리고 이재희님께서 혹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하나 정도 뭐 더 들어보고 저희가 뭐 마무리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혹시 없으시다면 슬슬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교수님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갑자기 올라와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주 찾아주십시오. 두 분 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네, 진짜. 저희 오늘 방송도 사실 오늘 너무 꽉 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 뭐 상현님이랑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매주 또 너무나도 재미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서 또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 벌써부터 아주 두근두근 됩니다. 네. 그리고 도중에 한 두 분 정도가 더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리를 위해서 처음에 손을 드신 분 한두 분 정도를 로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미처 스피커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올리신 분 중에 한 분은 또 제가 계속 눌렀는데 클럽하우스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올려드리는 게. 네, 어쨌든 또 오늘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상현님 또 저희 다음 주에 또 뵈야죠. 네, 재밌었습니다. 네. 이 시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괜찮은 것 같은데 12시 반이면 일찍 드시는 분은 식사 끝났을 수도 있고. 네. 저희 그러면 한번 제 인스타나 페이스북 혹은 상현님 개인 계정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세 가지 옵션을 여쭤보죠.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네, 맞아요. 중에 제일 좋은 걸로 한번 해보죠. 네, 다음 주에 시간을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한국, 미국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